별이별 키워. 자, 별이별 키워. 우연히 마주한 위대한 비밀에 대해서 우즈베키스탄의 타스게트에서 태어난 메드츠 히로프는 모스크바에서 박사학위를 연구 진행 중이었다. 그는 분자가 어떻게 진화해서 서로 결합하는가를 주제로 연구하는 중이었다. 그는 그러던 중에 제인웨이의 논문을 읽었다. 당시 소련은 와해 중이었기에 과학 연구도 곤란에 처해 있었다. 메드츠 히로프는 그 시절을 지금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어마어마한 혼돈의 시절로 기억한다. 그는 실험실 연구 경력을 이어갈 수 없었고 사색과 독서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마저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옛날 교과서뿐이었다. 다른 학생들은 제인웨이의 논문이 있는 도서관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메드츠 히로프는 자신의 매력을 10분 활용해서 논문을 구했다. 도서관 책장을 살피던 그는 우연히 제인웨이의 논문을 발견했고 논문을 읽는 즉시 그의 논리에 매료되었다. 그는 제인웨이의 논문을 발견한 순간에 전구가 탁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느낌이었다라고 그 시절을 추억한다. 메드츠 히로프는 자신의 한 달치 봉급의 절반을 제인웨이의 논문을 복사하는 데 썼다. 메드츠 히토프는 논문의 발상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싶어 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로 했다. 이 일을 위해서 그는 학과의 이메일 계정을 쓰도록 허가까지 받았다. 학과의 계정은 비용 때문에 하루에 300단어만 쓸 수 있었다. 메드츠 히토프는 제인에게 보낼 내용을 플로피 디스크에 저장한 다음에 인터넷과 연결된 모스크바 대학교의 컴퓨터 담당자에게 전했다. 돌아오는 답장은 모조리 다 플로피 디스크에 복사되어 그에게 돌아왔다. 제인웨이는 선천 면역에 대한 자신의 아이디어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성 면역학계가 그것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라는 점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아이디어에 관해 깊은 논의하고 싶어하는 모스크바 학자의 이메일을 받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결국 메드츠 히토프는 예일대학교 제인웨이의 연구실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타진했다. 그런 동안에 메드츠 히토프는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 대학교에서 3개월 동안 연구할 수 있는 자리를 구했다. 그는 사촌에게 비행기 삭스를 빌려서 1993년부터 그것에서 연구를 시작했고 유전자 코드를 스캔하고 짤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당시로는 새로운 연구 분야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 작업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서툰 영어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국 면역학회 회장 리처드 더튼도 참석했다. 이는 앞으로 벌어질 일의 중요한 발단이었다. 더튼은 메드츠 히토프의 세미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메드츠 히토프는 더튼에서 자신의 연구 제기 곧 종료되며 제인웨이와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고 제인웨이가 있는 곳에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그 후에 더튼은 제인웨이의 전화 응답에 메시지를 남겼다. 메드츠 히토프가 탁월한 과학자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메드츠 히토프는 일자리를 제안한 제인웨이의 이메일을 받았다. 1994년 1월 2일 두 사람이 만났다. 두 사람 모두 큰 그림을 그리는 사유에 능통한 과학자들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평생 지속될 두 사람의 협력 관계와 우정이 시작되었다. 이들이 바로 착수해야 할 일은 인간의 면역 세포가 세균의 명료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자, 새로운 열의를 갖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사례였지만은 그것을 찾아내는 일 자체만으로도 큰 난제였고
메드체이토프가 실제 연구 경험이 너무 적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로알드 달이 자신이 쓴 마지막 동화에서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주시하는 것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가장 위대한 비밀은 늘 전혀 예기치 않은 장소에 숨어있는 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듯이 메드체이토프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의 성공은 예기치 않은 자원 속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바로 곤충이었다. 자, 이렇게 보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곤충 역시 박테리아와 균류 같은 세균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과학자 피에르 조비는 1960년대 곤충이 결코 기혈의 감염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연구 중이던 조리는 곤충의 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식해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관찰한 뒤에 곤충이 특별히 강력한 어떤 면역 방어 체계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추정했다. 조리는 질레스 호프만이라는 당시 박사학위 과정 중이던 23세 연구자를 데리고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호프만은 아버지가 곤충학자였던 관계로 곤충 연구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졸리가 생각했던 곤충의 면역력을 파악하는 일에 착수했다. 연구 대상은 메뚜기였다. 1978년 졸리가 은퇴하자 당시 36세의 호프만은 연구실 책임자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프만은 팀의 연구 대상을 메뚜기에서 초파리로 바꾸었다. 초파리는 과일을 먹으며 그 속에서 번식한다. 초파리가 연구에 처음 쓰인 것은 1900년도의 초반이었다. 보관이 쉽고 음식 찌꺼기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는 데다 생애주기도 2주 정도로 짧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초파리는 생물의학 연구에서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이 되었고, 자, 이렇게 자, 호프만 팀은 박테리아를 초파리에게 주입한 다음에 박테리아를 죽이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초파리 혈액을 주기적으로 검사했다. 호프만은 초파리의 혈액이 항균성을 획득하면 면역 반응의 스위치가 켜졌다는 것을 뜻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에 팀은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착수했다. 첫 번째 질문은 초파리 혈액에 세균을 죽이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분자인가 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초파리의 면역 반응을 관장하는 것은 어떤 유전자인가 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꽤 수월하게 나왔다. 특정한 분자가 너의 나방에게 항균성을 띠는 것으로 이미 확인되었던 것이다. 호프만의 팀 역시 초파리 속에서 이와 비슷한 분자를 발견했다. 상이한 분자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세균을 죽이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의 팀은 10만 마리의 초파리로부터 이들이 균류를 죽이는 데 사용하는 펩타이드를 분리해냈다. 요즘은 초파리 20마리 정도면 분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호프만이 초파리를 실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다. 초파리의 유전자 구조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호프만의 연구실 외에 다른 실험실에서도 연구 대상이었기 때문이었다. 별개로 진행되던 이 연구는 호프만의 연구팀에게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그 중에 하나는 곤충의 유전자 톨이라는 유전자에 관한 것이었다. 톨 유전자는 초파리의 배아 발달 시에 중요한 것으로 인간 유전자와 유사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선 여기서 시간이 촉박하니까 계속해서 읽기가 그렇고 여기까지 이러한 발견에 자극받은 호프만 팀은 특정 비활성 유전자를 지닌 초파리가 감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지 시험하는 일에 착수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